인사드리겠습니다. 김미아 세무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법인이 성장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을지 아마 머릿속에 그려지실 겁니다. 우리 재무제표를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 이런 형태로 돼 있어요. 기업은 자꾸 커가는데 실제 증빙 안 되는 비용이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많이 쓰십니다. 실제로 많이 쓰세요. 그래서 증빙 안 되는 비용 때문에 가지급금이란 이름으로 혹은 주임종 단기 대여금이란 이름으로 계속해서 쌓여 있어요. 근데 이 가지급이 계속 가져가셨다기보다는 과거부터 인정이자가 보태져서 보통 10년 되면 원금의 2배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내가 가져가서 쓴 게 5억밖에 안 되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 10억이 돼 있더라. 이런 말씀 하세요. 그게 인정이자가 쌓여서 그래요. 과거에는 인정이자에 대해서 과세관청에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썼어요. 근데 지금은 인정이자를 쌓아 놓은 거는 실제 상여처분합니다. 그리고 인정이자율을 잘못 계산한 것도 상여처분해요. 그래서 이 가지급금이 쌓이다 보니까 가지급금도 자산이에요. 대여금이거든요. 법인이 빌려준 돈이기 때문에 자산으로 쌓여 있어서 주식가치 평가할 때 그만큼 또 올라가요. 그래서 예전에는 법인은 사실 주식평가가 재산이거든요. 근데 법인은 주식평가할 때 과거에는 우리가 퇴직금을 떨어서 순손익가치가 제로가 되면 실제 주식가치가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순자산가치, 예를 들자면 부동산 평가액, 쌓여있는 잉여금, 가지급금 이런 것들을 통튼 순자산가치의 80% 이상으로는 떨어뜨려 주지를 않아요. 주식가치를.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순자산을 줄여야 되다 보니 잉여금 처분도 해야 되고 부동산 자산도 옮겨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부동산은 무조건 감정평가를 해서 평가해라 이렇게 훈령을 내보냈어요. 그래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물론이고 법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도 문제는 그겁니다. 자의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오래된 부동산이다 그러면 시가 반영이 안 되니 감정평가 하겠다. 그래서 변호사들은 뭐라고 하냐? 기준시가를 시세에 맞게 올려라 오히려. 그게 맞지 누구는 평가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러면 예측 가능성이나 조세 형평에서 떨어진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하나 이제 우리 변호사가 소송 들어가 있는데요.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주식가치를 너무 올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게 이제 결과가 나오면 또 공유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법에 넣어놓지 못해요, 이게. 그러다 보니 훈령으로 계속 떠도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감정평가에서 많은 세금을 내고 누구는 또 거길 피해서 세금을 덜 내고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회사는 내 돈만으로는 못 움직여요. 반드시 여신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신을 쓰다 보니까 부채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손실이 나도 울며 겨자 먹기로 손실을 못 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부채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자산을 재평가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 잉여금은 잉여금대로 쌓여요. 그래서 돈이 없는데 어떻게 배당하냐 이런 분도 많이 계시고 사업을 유지해야지 배당해서 돈 가져가면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잉여금이 계속 쌓여갑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날 세무조사가 딱 나오면 제일 먼저 보는 게 가지급금이에요.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뭐가 있나 일단 살펴보고 그리고 인정이자에 대해서 상여처분을 일단 해놓고 이제 조사를 합니다. 조사는 뭐 아시겠지만 정기조사도 있고 특별조사도 있고 요즘은 재산 관련 조사는 너무 많이 하죠. 아파트 하나 사도 자금출처 조사하고 그리고 자금출처해서 다 냈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 후에 다시 또 조사 나오고 뭐 이런 형태예요. 현재로서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하루아침에 못 없애니까 정관정비란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도 정비를 통해서 실제 상법이나 세법이 바뀔 때마다 전문가를 곁에 두고서 미래를 대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배당이에요. 주식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아니면 주식 정리가 안 됐다 하더라도 차등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 간의 차등배당은 증여세도 나오고 소득세도 나오는 걸로 바뀌었어요. 2020년부터.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대표님 중에도 자녀 주주가 조금만 주식을 가지고 차등배당을 받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두 가지 세금을 다 내다 보니 법인을 많이 활용합니다. 자녀 법인을 통해서 차등배당을 활용하면 자녀 법인이 지분을 몇 프로 가졌느냐에 따라서 법인세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가장 좋은 케이스는 대표님 50%, 자녀 법인 50%를 갖게 되면 자녀 법인으로 배당을 하더라도 세금이 없어요. 그 말은 물론 나중에 자녀가 그걸 가져가는 거는 두 번째 문제고 가져가는 방법이 많죠. 대표님이 혼자 계시면 대표님이 10억을 배당받아서 한 4억 세금 내시고 6억 가지고 자녀들한테 줘야 되지만 이게 자녀 법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자녀 가족이 4인이라고 치면 10억을 주식 가치만큼 회사에 팔고 간다면은 2억만 세금 내도 본인의 소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는 사실 너무 많이 들으셨고 정관을 정비해야 된다. 너무 많이 들으셨죠. 정관 정비 때문에 세법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임원의 보수 규정이라든지 또 가지급금이나 주가 상승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것도 이미 활용하신 분도 계시고 앞으로도 이제 활용하게 될 텐데요. 대표님이 만든 특허 이런 것들을 회사에다가 팔 수도 있고 회사와 같이 공유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분은 내가 특허를 낼 형편이 안 되는데 만드는 건 문제가 되지만 실제 중소기업은 대표이사의 손에서 모든 게 결정돼요. 발명을 하시는 것도 그렇고 다 핸들링하고 아이디어 내시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연구소 직원들과 같이 직무발명 보상금 제도를 만들어서 인센티브를 주거나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실제 특허를 활용해서 직무발명 보상금, 왜냐면 어느 날 자다가 일어나서 만든 게 아니고 업을 하다 만드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면 세금이 없던 때도 있었어요. 얼마를 주던. 근데 지금은 한도가 생겼고 70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고 또 나머지는 세금이 있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국세청은 너무너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사후 검증 항목들을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저희가 함께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제도들을 쭉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어찌 보면은 지분 이동이에요. 주식을 제가 이따가 이제 또 갈 업체도 1인 대표님이 100% 주식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가업 승계를 하시기 위해서 이제 저를 만납니다. 근데 부동산이 있어요. 부동산 평가를 안 하고도 주식 가치가 한 150억 나와요.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옮겨줘야 되냐? 그 예가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이 됐어요. 왜냐하면 부동산도 샀고 제조 공장으로 산 거죠. 그리고 그동안에 쌓여있는 이익을 대표님이 배당을 안 받으신 거예요. 내가 배당 받아서 뭐하냐? 나는 사업을 할 건데 하면서 쭉 오신 거고 두 번째는 거래를 위해서는 자녀들에게 자금 출처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당장은 급여나 또는 배당을 줘야 되는데 주주가 아니에요. 그러면 자녀를 주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증여를 하거나 사고 팔아야 돼요. 근데 사고 팔려면 자녀가 돈이 있어야 드릴 수 있겠죠. 근데 자녀가 그 돈을 마련하려면 또다시 급여를 올리거나 또는 배당을 많이 받아서 세금을 한 40% 내고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실제 여기 나온 대로 가족법인 또는 자녀법인 설립을 이미 해놓으셨어요. 이분도. 그리고 다른 분들도 많이 해놓고 계십니다. 근데 해서 이 가족법인이 일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일은 안 하고 그냥 법인만 만들어서 이 법인을 어떻게 활용할까 하면서 문의를 주신 분들도 계세요. 요즘은 이제 유튜브를 보거나 인터넷을 뒤지면 다 나와요. 가장 핫한 게 자녀법인, 가족법인입니다. 그래서 이 법인을 활용해서 승계를 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이제 세무 전문가 분들도 가업 상속이란 제도가 있으니 이거는 600억까지도 세금이 없다. 그러니 가업 상속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지금 만약에 600억이면 그 600억이 가업 상속 시점도 600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100억인데 가업 상속 시점 가가지고 이 100억을 50억이나 40억으로 만들 수 있다면 가업 상속이 아닌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선택지가 생깁니다. 가업 상속의 문제는 뭐냐 하면 승계자를 선택해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요즘. 업종의 문제도 있고 또 대부분 해외 유학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자제분들이 와서 정말 이 사업을 물려받는 게 맞을지 이런 부분을 대표님들조차도 고민하십니다. 오히려 여기 있는 돈을 잘 넘겨서 자녀가 하고 싶은 걸 하게 도와주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가가 계속 상승해요. 쓰지 않으면 그래서 상승된 주가 때문에 또는 조건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은 업종이 좀 풀렸어요. 예를 들어서 제조 범위 안에서는 부모님이 다른 제조를 하시더라도 내가 다른 제조를 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그게 안 됐지만 지금은 그게 풀렸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활발해졌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사후관리예요. 일단 가업 승계나 상속을 하면 사후관리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물론 많이 완화됐습니다. 짧아졌고 그리고 금액도 커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 후에는 그 주식을 팔 때는 또다시 부모님의 가격까지 거꾸로 가기 때문에 실제 부모님의 주식 가치를 줄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숙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지분 이동 리스크를 좀 없애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은 가족법인이나 자녀법인을 만들어서 이 법인이 작년에 실질적으로 주식 가치가 한 70억인 회사에서 자녀 법인이 액면 증자를 해서 주식 가치를 35억까지 떨어뜨린 사례가 있습니다. 그 말은 자녀 법인은 액면으로 증자하고 법인세만 내는 거예요. 저가로 증자하고. 그래서 이 전략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업승계는 한 10억까지는 세금이 없어요. 다만 세금이 없으려면 임대도 있으면 안 되고 가지급금도 있으면 안 되고 현금도 너무 많으면 안 되고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다 정리하고 10억 정도까지는 가업승계를 하는 게 의미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자금 출처예요. 뭘 하든 부모님 주식을 증여받든 주식을 사오든 부모님이 갖고 계신 부동산을 내가 자녀가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돈이 있어야 돼요. 결과적으로는 자금 출처. 근데 자금 출처를 확보하려면 소득과 함께 생기는 세금 때문에 법인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법인의 차등배당 전략을 활용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많이 하고 있죠. 뒤에도 소개하겠지만 요즘 가장 많은 게 사전증여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게 할아버지가 손자들한테 사전증여를 제일 많이 해요. 왜냐하면 5년이 지나면 상속재산에 합산이 안 됩니다. 자녀한테 하는 거는 10년 동안 상속재산에 합산을 해야 되지만 할아버지가 손자녀한테 또는 법인에게 하는 거는 5년이 지나면 상속세에 합산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 5년 동안은 충분히 시간을 두고 미리미리 사전증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에게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 주거나 또는 이제 이 업은 사양이라서 좀 정리를 하거나 이렇게 하고 또 다른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잘 정리를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가지급금이 있어도 잉여금이 쌓여 있어도 법인을 청산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청산을 못하는 이유가 세금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법인만 폐업해 놓고 아무 행위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모든 게 없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과거에는 사실 그랬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국세청에서 알 수도 없었을 뿐더러 그것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죠. 근데 지금은 저희가 이제 가끔 국세청이나 이런데 납세자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심의위원이나 이런 걸로 갑니다. 그러면 그때 그냥 나오는 말들이 이거예요. 법인은 폐업했는데 청산은 안 했고 재무제표 폐업할 때 보니 가지급 쌓여 있고 잉여금 쌓여 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까?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여기 보시면 미상환된 가지급금. 가지급이 너무 많은데 이거를 처분할 수가 없어서 실제로 법인 청산을 못해요. 근데 저희가 도와드린 어떤 법인은 가지급이 많은데 법인 가치가 전혀 없어요. 진짜.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회사를 폐업하고 처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렵고 영업에 쓰여 있고 이런 가지급금을 상해처분하는 게 맞냐? 다퉈서 상해처분 안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급금 때문에 나는 이제 법인 그냥 폐업만 하고 가만히 있으련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 가지급금이 왜 생겼고 처분할 수 있는지 혹은 비용인데도 비용 처리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쌓여있는 잉여금이 비용 처리 못한 것으로부터 생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기에 잘못한 거니까 오류를 수정해서 바로잡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하면 상여처분합니다. 근데 이게 대표이사님이 내가 쓴 게 아니고 영업하면서 쓴 거다. 그리고 이 회사는 임원이 나만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일할 때 누구 이사도 있었고 누구 이사도 있었고 같이 우리가 영업을 해서 생긴 거다. 이렇게 해서 인정받은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혼자 10억이면 세금을 거의 4, 5억 내야 되지만 이거를 임원이 그때 5분 계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나눠서 갚겠다. 이렇게 해서 2억씩 쪼개니까 세금이 훨씬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지급을 상환하더라도 이제 쌓여있는 잉여금, 돈은 없어요. 배당도 안 했고 잉여금만 쌓여있는 경우 자녀 재산이란 말을 써요. 재산이 없는데 자녀 재산이란 말을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져가지 않은 주주 몫의 잉여금이 쌓여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배당으로 그냥 간주해버려요. 이거는 네 배당이야. 그래서 세금만 내. 근데 세금 낼 돈을 회사에서 가져올 수 없죠. 나는 급여도 못 받고 대표이사님은 대부분 그러세요. 퇴직금도 못 받고 일만 열심히 했는데 잉여금 쌓여 있어서 세금을 내라고 한다. 그래서 나는 청산을 못 하겠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법인을 정리하든 법인이 잘 안 돼서 정리하든 결국은 세금 부담이 있다 보니 전문가와 상의하고 반드시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옛날처럼 그냥 깜깜이 시대는 아니에요. 뭐 몇 년 지나면 법인이 자동으로 청산되고 몇 년 지나면 법인이 자동으로 해산되고 그거는 이제 법적인 것일 뿐이고 만약에 청산됐어요. 청산 간주됐는데 그때 세금을 안 매겼어요. 국세청에서. 그러면 감사가 또 나와서 매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 결국 법인을 정리하든 승계하든 뭘 하든 가장 중요한 게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쌓아놓은 잉여금이 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혹을 암덩어리가 되기 전에 조금씩 정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가지급금. 가지급금 없는 회사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업을 하기 위해 초창기에 들어가는 영업비용 등이 가지급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두 번째는 잉여금. 이것도 계속 쌓아두면 세금으로만 갑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야 되고 현금은 없고 이러다 보니 또 다른 이제 불법을 양상하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으셔야 되고 예전에는 대표이사님들이 보증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여신을 쓰거나 하면 자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심했을 때는 대표이사님의 배우자분도 사인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되니까 지금은 사인을 하지 않는다고는 해요. 하지만 그렇다 해도 대주주이고 경영을 하시는 분의 어떤 책임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기업이 언제나 잘 되진 않기 때문에 그런 때를 대비해서 뭐 신탁을 한다거나 또는 이런 것에 대한 법적 책임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미리 상의를 한다거나 이런 걸 통해서 또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중소기업은 과점주주예요. 왜냐하면 우리 가족주주거든요, 전부. 그래서 과점주주의 문제, 법인이 세금을 못 내면 개인은 더 재산이 없어요. 실제 들여다보면. 모든 걸 법인에 쏟아부어서 성장시키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도 주주 지분 정리가 회사를 정리할 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개인 사업부터 시작해서 법인을 설립하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요즘 많이 드러나요. 예전에는 관심이 없으셨다가 국세청도 계속해서 푸시를 하고 그러다 보니 드러나고 또 성장하면서 생기는 가지금 어떻게 없앨 거냐. 그리고 이제 성장했고 성숙해서 회사를 자녀에게 주려고 하니 또 세금.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전문가들과 상의하시면서 하는 그런 문화가 지금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업이 한 사이클이 돌아가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제가 강조했잖아요. 잉여금 정리를 하셔야 된다. 인터넷 봐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거예요. 미처분 잉여금, 쌓인 잉여금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우리가 잉여금을 정리하는 이제 대표적인 전략이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요즘 가장 많이 쓰는 한 3가지 전략 정도를 이제 소개하면서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